안녕하세요. 경영사원 김무식 강사입니다. 엊그제 시험 본 숙명여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학에 대한 이야기와 다음 주에 개강하는 숙명여고 예비고입안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기말고사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래프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약한 친구들은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가 잘하는 학생이든 약한 학생이든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경우의 수는 좀 이제 타고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중간고사보다 난이도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워진 건 아닙니다. 좀 어려워진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 그래프가 추가됐다는 점, 그 다음에 경우의 수 문제들이 있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실제로 성적도, 그러니까 평균도 아마 그거에 따라 좀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에서 객관식 같은 경우는 1번에서 8번 같은 경우는 좀 평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번에서 15번까지, 이 중에서 14번 프린트 문제입니다. 어쨌든 9번에서 15번까지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만 본인이 그래프가 좀 많이 약하다던가 아니면 경우의 수가 약하다던가 하면 충분히 여기서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난이도가 가장 셌는데, 이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 진이형 문제라서 그래도 난이도에 비하면 정답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객관식이기도 하고. 자, 어쨌든 그래서 객관식은 이렇게 나왔고, 실제 객관식은 딱 한 문제만 프린트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답형을 보면 단답형 1번은 좀 쉬웠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7문제 중에서 6번과 8번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나머지 2번에서 5번 그리고 7번까지는 좀 무리 없이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는 프린트에서 나왔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단답형 7번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프린트랑 거의 비유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오히려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보통 평이 정도로 높고, 이제 6번과 8번 같은 경우는 프린트에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프린트에서 무려 5문제 나왔습니다. 14번 같은 경우는 프린트 하나가 아니라 2개 정도가 합성돼서 나왔고, 나머지 3번, 5번, 7번, 8번 같은 경우는 프린트랑 좀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 풀기에는 뭐 여전히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한 줄기 빛, 어쨌든 프린트에서 좀 많이 나왔고, 그거 이외에 모의고사에서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숙명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프린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답형 7번을 솔직히 이제 보통 숙명은 7, 8번이 어려운데 7번을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보통 정도에 는 이유가, 자, 실제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프린트를 보면 매우 유사하다는 거 보이죠? 여기 나, 다 요 보기에 있는 문구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가에 숫자 하나 차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개수가 하나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는 굉장히 유사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답률이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프린트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자, 먼저 이제 문제를 보면 일단 함수가 완전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토시 하나 틀려요. x 빼기 a분의 bx. 그리고 물어보는 지문 자체도 비슷합니다. 형식도 비슷하고 뭐 gx, ht 이런 거 다 똑같고, 다만 함수가 좀 달라요. gx가 다른데 여기 원래 있던 함수를 절대값도 붙이고 역함수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절대값과 역함수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자마자 풀기도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문제는 그래프 그려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절대값 좀 많이 그려봤다, 역함수도 좀 그려봤다 싶은 친구들은 아마 오히려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좀 상위권, 뭐 극상까지 아니더라도 상위권에서 좀 괜찮은 친구들은 아마 이 문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본 숙명 문제에 대해서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계산이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나치게 변형하거나 꼬아서 오답을 유도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이번 시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사실 1학년 1학기 중간, 1학년 1학기 기말, 2학년 1학기 중간, 2학년 1학기 기말 뿐만 아니라 고의 문제에도 다 통용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숙명 스타일이라는 건데 너무 더럽거나 너무 심한 변형 같은 거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본질, 그 프린트의 본질이라든지 아니면 모의사 문제들의 본질 이런 것만 정확히 알면 사실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괜히 쓰잘데기 없는 이상한 거 공부하다가 오히려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줄로 얘기하면 수능 스타일의 아주 깔끔한 문제. 그러니까 난이도를 높일 때 지저분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더럽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좀 여기저기 본질적인 걸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어려운 거지. 사실 숙명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념을 철저하게 공부하는 게 정말 숙명 시험 잘 보는 길이라고 봐요. 자, 그래서 시험 보는 길 뭐 정리하면 일단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 고민해서 공부할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솔직히 이제 대치동에서는 이 학교 저 학교 기출문제들 많이 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뭐 휘문이라든지 또는 단대 막 이런 문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사실 뭐 학교의 특수된 문제라서 굳이 이런 문제들을 공부하는 게 수능에 엄청 도움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숙명은 굳이 그런 문제까지 풀 필요는 없고 딱 정해주면 교과서, 그 다음에 EBS는 풀어야 되고요. 교과서랑 EBS, 그리고 기출문제. 기출문제란 것은 강남 이런 거보다는 그냥 모의고사 기출이나 수능 기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프린트 정말 완벽하게 마스터. 이 정도만 하면 성적 괜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여유가 되면 또 어려운 거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것저것 양으로 파는 건 사실 숙명시험에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개념 확실하게 알고 사실 개념 같은 경우는 조금 심화까지도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개념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문제의 개념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때 좀 확실하게 암기 같은 것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한 다음에 외우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사실 단순하게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적당량의 난이도만 공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프린트는 완벽하게 반복해야 돼요. 사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변형 문제라고 부르죠. 막 이렇게 변형 저렇게 문제 저렇게 변형. 만약 정말 이 친구가 정말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변형한 게 더 좋아요. 근데 아직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것저것 풀게 되면 오히려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그 프린트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프린트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낫지 굳이 뭐 변형 문제 이것저것 한다고 괜히 고생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숙명 시험은 단순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수능을 잘 보게 할까? 이런 고민이 들어간 문제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출제자는 아니니까 학교 선생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렇게 풀면 어쨌든 수능을 어쨌든 잘 보기 위한 수능에 최적화된 그런 내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공부할 때 굳이 막 이상한 구석에서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신 공부할 때도 그냥 딱딱딱 해야 되는 것만 정확히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음 주에 개강하는 숙명여고반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할까 합니다. 일단 저는 현재 개념상상에서 전임 강사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경기과학고 나왔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화생공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고 있어요. 사실 강사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뭘 내세울 수 있느냐 싶으면 좀 우습지만 수학 실력입니다. 저 그래도 수능 때 하나 실수하긴 했지만 그래도 수학은 전국에서 두 자릿수 안에 들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단순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제가 생각하는 사고하는 과정을 학생들이 따라오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그걸 고민하다가 이제 만들어낸 게 좀 이따가 얘기할 건데 손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풀이를 통해서 그래도 학생들이 성적이 좀 많이 잘 올라주고 있어요. 대신 이제 단점이 시키는 대로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버리면 사실 저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설득하고 뭐 타이르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성실한 학생일수록 사실 저의 이제 그 성적 올리는 스킬이 어쨌든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한 학생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반에 대한 간단한 안내입니다. 먼저 대상은 숙명여고 고1 학생입니다. 뭐 고2 올라간 학생들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 즉 11월 19일에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화목토 주 3회입니다. 주 3회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토요일 수업 전 혹은 일요일날 하게 될 겁니다. 다만 방학 때는 자율이에요. 자율인데 진도를 못 따라가거나 진도를 못 따라가는 이유 간단하겠죠. 공부를 안 한다거나 또는 과제가 밀리는 경우는 강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학년 과정 전체에 대한 로드맵입니다. 일단 이번 겨울방학이 좀 빡세요. 이 겨울방학 때 자, 정규반에서 주 3회로 화목토에 수투랑 수원을 모두 마무리 지을 겁니다. 수투 먼저 하고 그 다음 수원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특강으로 확통과 미적을 같이 할 겁니다. 물론 이제 병렬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확통 먼저 끝내고 확통 7회 만에 끝내고 그 다음에 미적 15회 만에 끝내는 걸로 해서 정규반 화목토, 특강, 월수금 이렇게 3회, 3회에서 무려 6회를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끝내놔야 그 이유가 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방학 끝내고 나면 1학기 때는 수원 내신을 합니다. 물론 수원이 메인이긴 하지만 확통 내신도 같이 할 겁니다. 1학기 때는 주 2회로 갑니다. 주 2회 화목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클리닉 일요일 날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아침 타임 또는 낮 타임 둘 중에 선택해서 오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다시 한번 주 3회를 할 거예요. 이때 특강은 따로 안 하고 그냥 수투를 좀 빡세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여름방학 좀 짧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뭐 특강까지 하기 좀 빡셀 것 같고 수투 마무리 짓는 걸로 해서 주 3회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2학기 또 이제 열심히 수투 대신 달리게 되겠죠. 어쨌든 이번 겨울방학이 좀 많이 빡셉니다. 자, 다음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겨울방학 계획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면 일단 수학2가 먼저 시작됩니다. 수학2가 12월 19일부터 1월 20일까지 15회에 걸쳐 진행되고 그 다음에 수학1 나갈 거예요. 수학1은 1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15회 진행됩니다. 수학2는 당연히 처음 한다는 느낌으로 물론 처음 하는 학생이 아닌 학생들이 많지만 어쨌든 자세히 하나하나 공부할 거고 수원 같은 경우는 이 타이밍 되면 미적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약간 난이도 있게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특강 같은 경우는 월수금이라고 했잖아요. 확통이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미적분이 진행되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거 알지만 어쨌든 이번에 겨울방학 때 수학 완벽하게 마스터해 놓으면 죄송해요. 마스터는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많은 투자의 실력을 많이 높여놓으면 어쨌든 2학년 내내 편하고 그 다음에 그게 내신과 수능 모두에 연결될 겁니다. 자, 저희 반 학생들 공부하는 이런 학습 과정을 보여드리면 일단 수업 시간에 개념 직접 필기해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문제 적용,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적용, 숙제라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푸는 거는 모두 손풀이가 지원됩니다. 손풀이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또는 어떻게 해야 최적화해서 풀 수 있느냐 그거를 제가 직접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어떤 거에 대해서는 모두 손풀이가 지원됩니다. 사실 제가 학생들 성적 올리는 가장 큰 비기는 이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따라한 친구는 어쨌든 저의 사고를 따라오기 때문에 어느 순간 센스도 올라있고 어느 순간 성적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제공해서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필기를 다시 해야 됩니다. 아까 직접 정리했죠? 그러면 과제로 필기를 다시 하는 숙제를 내줘요. 그래서 필기 노트도 제가 직접 줍니다. 서울대 노트 줘가지고 거기다 필기 반드시 옮겨놓게 시켜요. 그럼 그 필기 노트를 가지고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필기 노트 한번 보여드리면 자, 왼쪽이 원래 이제 수업 시간에 프린트에다 필기한 내용이고 이걸 과제로 노트에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개념에 있는 내용을 복습하는 걸 강제시키는 겁니다. 물론 학생이 죽어도 못하겠어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잘 따라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개념을 좀 빡세게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집에서 숙제 다 해오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과제 해설을 해주겠죠. 과제 해설 해주면서 뭐 추가적인 개념 또는 복습 이런 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풀기 교재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프린트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시켜요. 필기도 프린트, 문제풀이도 프린트. 그래서 그 프린트에 필기된 내용은 반드시 노트에 다시 적게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에서 푼 문제들은 반드시 교재에 한 번 더 풀게 시킵니다. 사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오답 노트가 좋으냐? 저는 오답 노트보다 전부 다 푸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어차피 어려운 문제들은 다시 푸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굳이 맞은 문제들까지 다시 푸느냐? 이게 수학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면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문제를 어쨌든 쉬운 걸 풀면서 맞았던 걸 풀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개념을 확실하게 새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2번씩 꼭 풀게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정규반, 특강에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손풀이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학생들이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의 이제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 전 나름 이제 과학고 나왔잖아요. 그럼 과학고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봤는데 결국 이런 것 같아요. 학생들끼리 토론하면서 또는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주면서 정말 좋은, 정말 사고하는 방법 이런 걸 익힐 수 있었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사실 저희 때는 오답노트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다시 다 풀었어요. 그 다음에 푼 것도 내가 보통 지우고 다시 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는데 요즘 학생들은 그냥 몇 문제만 오답노트 풀다 보니까 이게 반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는 손풀이랑 반복 통해서 학생들한테 어쨌든 내용 숙지를 확실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번 겨울에 이 친구들 정말 열심히 시켜서 꼭 내년에 좋은 내신 성적 나오게 하고 후년에 수능까지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